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차와 이야기가 있는 오전의 국악 콘서트 다담 엘리엇의 황무지를 모티브로 한 김준영의 검은고 연주로 그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다담지기 이유경입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연주가 시작됐는데요. 인생은 희노애락이라고 하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덥고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인데요. 아마 오늘 이 연주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적셔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볼 이야기 손님은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밝고 따뜻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시는 분입니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주실 박준영 변호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세요.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다담에 정말 많은 관객들이 와주셨거든요.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세간의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 박준영 변호사고요.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랐을 것 같은 외모와 달리 전라남도 완도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향입니다, 여기가. 남원에도 오늘 첫 방문이 아니시라고요? 예, 저기 주민인권 강연 한번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남원시청에서 또 강연해서 이번이 마지막 강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요? 남원 한 곳에서 세 번 이상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말 바쁘게 보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장자연 사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과거사 사건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제가 직접 장자연 사건을 맡고 있지는 않고 과거사 사건으로 한 16건 정도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사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제가 맡고 있는 사건이 형제복지원 사건이라고 그 1970년대 80년대 그 불쌍한 사람들 그냥 잡아다가 가두고 강제 노역한 사건이 있거든요.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조사를 맡고 있고 또 이제 PD수첩 강옥병 사건 그리고 KBS 정현주 사건 이 세 사건을 지금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건들인데 이렇게 만나뵙게 되니까 참 신기하고 영광입니다, 변호사님. 장자연 사건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박준영 변호사님을 물론 알고 있지만 한번 포털 검색창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영화 재심이 가장 먼저 뜨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관련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먼저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눌까요? 지난 2000년 8월에 일어난 택시 운전사 피살 사건의 범인으로 10대 청소년이 3년 가까이 복역 중인 가운데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한 새로운 용의자가 나타나면서 진범 논란은 시작됐습니다.
이 영화 재심은요,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10년간 복역을 한 청년을, 이 청년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그 실제 주인공이 제 옆에 지금 앉아 계신 박준영 변호사님 맞으시죠?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영화가 네. 너무 변호사를 정의롭게 그려놔가지고 네. 사람이 안 똑바로 되시나요?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너무 큽니다. 저는 굉장히 정의로운 변호사님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남이 규정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도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익산 약촌. 네, 맞습니다. 네.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됐던 사건은 약천오구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 명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약천오구리에서 발생했어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2000년 8월 10일 전북 익산 약천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살해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택시기사를 살해했다는 이유로 15살의 소년이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법원이 확정을 했는데요. 그 소년은 그 범행 현장을 범행 직후에 목격했던 목격자였습니다. 자신이 목격했던 내용을 진술했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수사와 결합돼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이 또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소년이 복역하던 중에 한 3년을 복역하던 중에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가 익산 옆 동네인 군산경찰서에 접수가 됐거든요. 네. 군산경찰서 형사들이 실제로 그 진범으로 지목됐던 사람을 잡아다 조사를 해보니까 진범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진범을 구속시키지 않고 검사는 풀어줬습니다. 이 정말 진범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15살 소년이 억울하게 10년의 옥살이를 한 사건이 약천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입니다. 15살에 10년 복역을 18년 전이니까요. 18년 전에 15살이라고 해도 지금 33살 네, 맞습니다.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젊은 분이거든요. 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억울하죠. 억울함이라는 건 정말 우리가 그 억울함의 단어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네. 실제 억울한 일을 겪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억울함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15년 정도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했던 사람으로부터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박 변호사, 사람 머리 깨질 때 어떤 소리 나는 줄 아냐고. 자기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감옥에서 머리를 그 벽에 들이받아서 죽으려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두개골이 깨졌는데 그때 나는 소리가 그 나뭇가지를 부러뜨릴 때 나는 그 찌직 소리가 났더랍니다. 그게 억울함입니다. 이제 그 억울함은 다 누명 벗겨진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 2013년 4월에 재심 청구를 했고요. 네. 2016년 12월에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은 2017년 말에 내려졌고 네. 진범으로 지목됐던 사람, 당시 풀려났던 사람은 다시 잡혀가지고 최근에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아서 확정됐습니다. 네. 그 결과를 저희가 또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실까요? 촬영 종료하겠습니다. 저희 기자회견은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요. 오늘의 제 승리. 이제 나올 때 들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진범이 아까 나타났다고 하셨잖아요. 중간에. 그렇게 군산에서 진범이 이제 정보가 들어왔는데 왜 풀어주게 된 건가요? 진범을 잡아서 재판에 회부하면 네. 기존의 잘못된 수사와 재판이 다 드러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관련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확정했는데 또 내가 잘못된 수사를 한 건 아니지 않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서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수사를 잘못 수사해가지고 그 15살 소년에게 억울한 옥살이 하게끔 만든 경찰, 검찰, 판사는 따로 있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잘못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잡는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진범을 풀어줬죠. 그럼 그 진범 풀어준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나요? 예, 진범 풀어준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 우리나라는 그 세계 어느 나라 다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범죄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했던 사람들 사실상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했고 또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근데 그 사건, 그 범죄의 공소시효가 그 당시를 기준으로 5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사건이 18년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럼 그 진범은 지금 잡혀서 네, 징역 목욕- 15년 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아, 참 뭔가 해결이 됐지만 답답한 마음은 가시지 않는데 이 사건 말고도 또 다른 우리 지역의 사건이 있었죠. 네, 3대 나라수포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오늘도 차를 가지고 왔어요. 네. 고속도로를 타고 오면 익산하고 3대 그 표지판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생각하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나중에 익산 3대 지역구로 나오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가끔 하기도 합니다. 아, 되실 것 같아요, 변호사님. 아, 다들 뭔가 뽑으실 의향이 다들 있으시죠? 네. 사람 인생 모를 일이고요. 가능성만 생각하고 계십시오. 아, 그래서 저희가 이 3대 나라 슈퍼 사건도 영상으로 좀 준비해 봤거든요. 유가족과 피해자입니다. 국가에 대한 기대와 믿음 버려야 합니까? 네, 이 영상 마지막에도 나왔는데요. 이 피해자의 가족들도 함께 이 사건의 재심을 요구했다고요? 네,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여러 재심 사건 중에서 가장 제 입장에서는 수고가 덜했던 것 같아요. 아, 피해자와 유가족이 나서서 진범이 따로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재심을 도왔던 사건입니다. 네, 사진 자료가 있거든요.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계속해 주세요, 변호사님. 예, 사진자로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네. 1999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아, 19년 전에 발생했던 사건이고 당시에 지금 당시 사건 피해자분이 우리 여성분 아주머니가 피해자고요. 네. 그리고 지금 머리 숙이고 이제 사죄하는 사람은 진범입니다. 아, 진범이 진범이- 또 잡혔군요. 이 진범이 잡힌 게 아니라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또 지나서 진범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진범 입장에서는 아무리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네. 내가 살인범이 맞다라고 하면서 세상 밖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죄 짓고 못 산단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랑 또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네. 이렇게 이제 피해자에게 가서 이렇게 사과를 하는 어떤 기회가 마련됐고 이렇게 머리 숙이고 사과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그 사건 이후에 트라우마가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그래서 밤길을 혼자 못 다니고 또 엘리베이터도 혼자 못 타는 그런 트라우마를 겪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사과를 받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졌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또 시혜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도 또 의미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사진은 대검찰청 앞입니다. 지금 대검찰청 앞에서 이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사람 세 사람 그리고 그 옆에 피해자와 유가족까지 함께 검찰로 하여금 재심 개시 결정을 불복하지 마라.
더 이상 다투지 마라. 그게 정의다라고 주장하면서 저희가 기자회견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더웠어요 이날요. 그래서 이때 검찰이 실제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유가족이 도와줬고 또 진범이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와서 내가 진범 맞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재심이 안 될 리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 사건이 이제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된 과정에서 또 한 교화위원의 노력이 있었고요. 그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재심이 가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많이 도왔습니다. 이 사건은. 저는 그 중에서도 피해자 가족이 도왔다는 게 참 그 마음이 어땠을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아니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겪은 고통이 클 텐데 어떻게 이렇게 나서서 도울 수가 있냐. 네. 그걸 많이 궁금해하세요. 대단하신 분들이다. 물론 대단하신 분들인 게 맞는데요. 이분들이 나오게끔 한 결정적인 어떤 이유는 뭐냐. 사건의 피해자이긴 하지만 또 그 사건 때문에 또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들한테는 내내 미안한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근데 진범이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라도 나서서 도와주면 진범이 손쉽게 용기를 낼 수 있고 네. 또 우리가 나서면 저 사람들 억울함 풀어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죠. 그럼 이렇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추후에 그걸 어떻게 보상받나요? 일단은 뭐 억울한 세월을 어떻게 돈으로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돈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 친구들 형사보상금으로서 3명이 합쳐서 한 10억 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친구들이 이제 자기들 도와줬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일부 보상금을 드렸고요. 또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 하는 사람을 또 도와달라 이 단체가 만들어지면 이제 거기 이제 종잣돈이 되게끔 또 돈을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을 했어요. 이들에게 이제 보상금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셔요, 실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정말 우리 가까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이런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가 또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억울한 사람들 많죠. 억울한 사람들이 정말 많고 이게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억울함이 밝혀졌을 때 억울한 사건으로 규정짓는 것이지 밝혀지지 않을 때는 그게 통계에도 잡히지 않거든요. 이 두 사건의 경우 굉장히 잘 해결된 케이스죠? 근데 이 사건이 잘 해결된 케이스죠. 그나마. 근데 이제 아직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에는 28년 전에 발생했던 낙동강변 살인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 사건은 이제 곧 재심이 될 겁니다. 그 사건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지금 30년 가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많이 안 알려지는 이유는 뭘까요? 알려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지점이 뭔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밤늦게 사무실에 들어갈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제 잠겨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변호사님은 큰 사건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은 작은 사건, 내가 겪고 있는 작은 억울함에도 관심을 가져줄 수 없냐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얘기를 들어보면 절대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작은 억울함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 스스로 작은 사건으로 규정짓고 있다. 이게 왜 이러냐면 큰 사건들을 도와주는 사람들 많은데 나는 왜 안 도와줄까? 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도움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자유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어떤 고통을 작은 고통이라고 규정짓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문제가 많거든요. 사람들이 주목받고 주목해주고 관심받는 사건들은 잘 해결되는데 관심받지 못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을 주는 뭐라 해야 될까?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너무 이슈에 몰입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 곁에 박준영 변호사님이 계셔서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면서 제가 좀 민망하고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박준영 변호사님과 저희가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